미국이 어쨌든 미국이 경제 지금 호황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처음에 미국 경제 얘기하면서 경제 호황인 거는 장점일 수도 있지만 이 단점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왜 그러느냐? 미국의 경제 호황이 잘못하면 글로벌 리스크가 될 수가 있어요. 바로 아까 같은 문제들 때문이에요. 만약에 미국이 평균적으로 뭐 한 1에서 2% 정도의 경쟁 성장률을 보인다. 그러면 이게 사실 그냥 평년작이거든요. 그냥 평타 치는 건데 이 정도면 크게 뭐 금리를 손을 댈 필요도 없는 것이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변동성이 작아진다는 얘기인데 갑자기 미국이 경제가 침체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당연히 저금리로 가서 시중에 돈을 쏟아 부으니까 어때요? 돈이 시중에 왕창 풀려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바탕으로 경제 회복을 하려고 이 돈이 전 세계적으로 다 나가고서 경제 성장을 그것이 왜? 마중물이 되니까. 반대로 경제가 좋아진다. 그럼 반대 현상이 벌어지죠. 왜? 물가가 높아지니까 일단. 이와 같이 나갔던 양적 저금리의 양적 완화가 돼버리면 어떤 문제가 되느냐? 두 가지 문제가 항상 벌어져요. 첫 번째가 뭐냐면 아까 얘기한 대로 물가 상승할 수 있죠.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자산 버블이에요. 버블. 저금리에 양적 완화가 됐다는 얘기는 시장에 유동성 장세가 벌어진다는 얘기죠. 유동성 장세가 되면 시장에 돈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당연히 물가가 상승해야 돼. 근데 이게 사실 그동안은 큰 문제가 없었어요. 거의 지금의 물가 이런 우려들이 전문가들 얘기는 뭐 40년 만에 돌아온 물가 리스크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뭐 2010년도, 11년도 이때 또 물가가 약간 좀 불안했었던 적은 있거든요. 근데 그건 오래 가진 않았었는데 어쨌든 이 물가가 그동안 큰 의미를 주지 않았던 것이 그동안은 사실 이 물가가 다 저물가의 상태였어요. 저물가. 이 저물가였던 이유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뭐냐? 바로 메이드 인 차이나 때문입니다. 왜 그러냐면 세계의 공장이라는 이제 중국에서 생산 기지들을 만들고 거기서 이제 물품을 생산하다 보니까 들어왔던 물가들이 다 싼 것들만 들어왔거든요. 그게 소위 말하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메이드 인 차이나 제품들인데 볼펜 하나에 뭐 1달러에 들어왔던 것들이 메이드 인 차이나가 되면서 볼펜 하나에 0.5달러가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사실 물가가 크게 상승할 이유가 사실 없었던 겁니다. 그게 바로 메이드 인 차이나, 세계 공장으로서의 메이드 인 차이나의 어떤 역할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저물가에서 살다 보니까 고물가 시대를 크게 살아보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간혹가다 뉴스 기사, 국제 뉴스를 보게 되면 베네수엘라 얘기들이 나오죠.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세계 최대의 산유국이거든요. 근데 심지어 원유를 수출할 돈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거기 같은 경우는 물가 상승률이 1년에 40%씩 간답니다. 40% 뭐 100만 프로 뭐 이렇게 간다는 얘기인데 그게 뭐예요? 오늘 이 펜 하나가 1달러면은 내년이면 이게 10,000달러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건 정말 살인적인 물가거든요. 그러니까는 베네수엘라가 최대 산유국임에도 불구하고 세계 최대의 빈민국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50년대, 60년대까지만 해도 베네수엘라는 부국이었거든요. 왜? 원유 생산을 바탕으로 해서 정말 잘 살았었는데 갑자기 왜 이렇게 못 살게 됐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고요. 아무튼 지금의 베네수엘라는 거의 세계 최대 빈민 국가 중에 하나예요. 그 이면에는 바로 이런 살인적인 고물가가 시행이 되고 있는데 이런 몇몇 개 나라들을 제외하고는 전 세계에는 사실 그동안 저물가의 시대를 살아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물가 불안에 크게 우리가 걱정을 했던 적이 저도 기억이 잘 안 날 정도예요. 물가 때문에 뭐 경제가 휘청휘청 이런 걸 사실 거의 못 느꼈던 거예요. 왜? 중국을 비롯한 이런 동남아에서의 이 제품들이 싸게끔 들어오다 보니까는 크게 물가의 불안을 느끼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뒤에서 나오면 이제 뉴노멀 시대랑 이제 같이 연관돼서 나오는 문제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물가 불안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때요? 저금리 양적 완화를 막 자유스럽게 합니다. 그래서 뒤에 배우면 이제 MMT의 이론이라고 또 나와요. 현대 통화 이론이라고 그래가지고 기축통화 이제 자세하게 뵐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같은 기축통화 국가는 뭐예요? 부담감 없이 막 달러를 찍어서 막 전 세계에 막 뿌려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돈이 쏟아지다니까는 경제는 활성화되잖아요. 근데도 물가가 높질 않아. 왜? 메이드 인 차이나 같은 동남아 제품들이 들어오면서 물가를 계속 낮춰주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물가의 불안이 없어진 거야. 그러다 보니까 뭐만 문제가 되느냐? 이 자산 버블만 계속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미국 시장에서 봤었잖아요. 미국이 15년 만에 주택 가격이 최대로 지금 올라가고 있다는 게 왜? 자산 버블이 지금 끼고 있는 거예요. 물가는 큰 문제는 없었는데 근데 지금 이 물가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물가가 뛰기 시작하니까는 각국의 중앙은행에서 이제 난리가 난 거지. 왜? 자산 버블이 알아서 뭐 할 문제고 내적인 문제지만 이 물가는 얘기가 다른 얘기거든. 물가는 잡아야 되구나. 안 그러면 진짜 잘못하면 1년에 물가 상승률 100% 뭐 이러면 이건 생활이 안 되니까.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코로나가 어떻게 보면 트리거 역할을 한 거죠. 그동안 큰 문제 없이 잠잠했던 저물가 시대에 그 트리거 역할을 해가지고 지금 고물가 시대로 가는 거 아니냐라는 두려움이 생겨버린 거예요. 왜? 안 겪으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이게 걱정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이런 문제들에서 일부 언론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 바로 이 양털깎기라는 용어가 나오고 있어요. 양털깎기 뭐 미국에서도 하는 경우도 있고, 이거 통화 이제 기축통화국가가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개별적으로 이제 글로벌 펀드들이 하는 건데, 내용은 뭐예요? 양의 털이 자라는 대로 내버려둬.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막 양이 뭐 엄청 막 털이 막 어마하죠? 그럼 털이가 계속 자라니까. 그러다가 한꺼번에 털을 깎아줘 수익을 챙기는 것이다. 양이 그렇게 수북해서 통통했는데 털을 깎은단 말이야. 그럼 완전히 왜소해지잖아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를 바로 이 양털깎기라고 하는데, 국제금융자본들, 그러니까 국제금융자본이라는 게,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얘기하면 글로벌 펀드 자금인 것이고, 아니면 국가로 따지면 이제 미국이 되는 거죠. 미국 기축통화국가니까 신흥국의 뭐 대출 등 확대해가지고 자산 투자 등을 통한 소비를 늘리게 한 다음에, 지금 무슨 소리냐면 신흥국에 투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신흥국에 투자가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외자가 들어오면 이 신흥국에서는 외자가 들어오니까 어때요? 그거를 마중물 삼아가지고 막 대출이 일어나거든. 왜? 이제 신흥국들도 이제 잘 살아야 되고 경제가 부흥해야 되니까. 그래서 막 개발, 아파트 개발도 막 온갖 개발들을 하고, SOC 개발도 하고, 막 센터도 건립하고 이러면서 경제를 이제 호황시키려고 그래가지고 거기 막 대출들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만약에 1,000억짜리 뭐 개발 사업이 된다. 그러면 외자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가지고 뭐 한 10억이 들어왔다. 그럼 나머지 990억은 그 신흥국 자본의 대출이 일어나는 형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일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서 소비를 늘리게 한 다음에 갑자기 대출을 회수하거나 아니면 이자를 확 올려버려. 아니면 이거를 빼버린다든지 이러면 어때요? 불안해지는 거야. 대출은 왕창 늘어났는데 외자가 싹 빠져났다. 미국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금리를 인상해버리겠지? 그럼 어때요? 이 대출에 대한 압박감이 이제 커지기 시작하는 거고, 그리고 경제가 침체되는 거 있지. 왜? 금리가 올라가야 되니까. 미국에서 금리를 올려버리면 신흥국에서도 금리를 따라서 올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때요? 그 대출에 대한 이자 압박이 어마어마해지는 거야. 근데 대출 규모가 또 어마어마하지. 그러니까 어떻게? 자산이 폭락을 해버리는 그런 형국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산 하락해서 유도한 다음에 이 폭락한 자산을 헐값에 사들여 엄청난 양의 차익을 거두는 곳으로 대부분 신흥국을 중심으로 한다. 이게 선진국 금융에서는 안 내요. 이미 다 알고 있고 그쪽에서도 하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대부분 신흥국들, 그러니까는 개발만 하면은 잘 살 것 같은 나라들을 중심으로 이런 것들이 한다고 한 다음에 싹싹 빠져나가는 이런 일이, 그래서 신흥국 중심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거를 가로 뭐라고 그런다? 양털깎기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나라뿐만 아니라 중국도 마찬가지 다 말이에요. 이 실험국에서는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없을 수가 없어요. 왜? 이런 글로벌 펀드들은 다 이런 걸로 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회사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는 뭐 윤리나 도덕 이런 걸 봐서 수익을 최우선시하는 데이다 보니까 이런 일들은 이제 비일비재하게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신흥국 중심으로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니까는 조심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만큼 미국이 금리 인상이나 이런 것들에는 되게 촉각을 곤두설 수밖에 없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까요? 자, 미국이 기축통화인 달러를 풀게 되면 어때요? 유동성 장세가 만들지? 그럼 어떻게? 신흥국은 뭐야? 환율을 유지해야 돼. 그러면 달러가 푼다는 얘기는 뭐 달러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지?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신흥국은 좋아? 안 좋지. 왜? 환율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환율 때문에 신흥국가는 뭐로 먹고 살아? 수출로 먹고 살아야 되잖아. 근데 너무 떨어지게 되면 신흥국에 의해서 뭐 한국이라고 보면 한국의 원화 가치가 높아진다는 얘기잖아. 그럼 1달러 1,000원 하던 게 갑자기 1달러 900원이 된다. 그럼 어때요? 수출 돼야 안 돼요? 수출이 안 된다고. 수출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가격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도 환율 유지하고 수출 경쟁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자국합해가지고 풀 수밖에 없어. 시장의 유동성을 풀어줘야 되는 거야. 우리도 금리를 인하해가지고 시장의 가치를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러고 있으면 시점에서 시장에 막 유동성 장대에서 돈이 막 풀리겠지. 뭐 이제 뭐 대출 형식으로 많이 풀려나가든지 하겠지. 그러면 풀려면 결국 기업이나 개인이 대출을 받아서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대출 형식으로 이제 시중에 풀려나갈 거라고. 근데 미국에서 다시 반대로 긴축을 통해 가지고 금리를 인상해봐. 그럼 달러를 걷어들이면 어떻게 해요? 또 마찬가지로 환율 문제가 생겨버리지? 왜? 미국은 금리 올라가는데 신흥국에서 금리를 안 올리게 되면 어떤 문제가 벌어요? 환율이 폭등할 거 아니야? 환율이 폭등하면 어때요? 외제가 빠져나갈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걸 막자고 또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고. 그러면 어떻게? 신흥국도 어쩔 수 없이 달러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긴축을 해야 돼. 그러니까 결국 신흥국들은 뭐야? 미국의 금리 인상에 연동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글로벌 경제 구조가 바로 그래요. 미국에 의해서 연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미국의 금리를 올리든 내리든 상관없이 우리는 우리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나라가 전 세계에 어디 있겠습니까? 다 영향을 받죠. 근데 그
주도권을 누가 진다? 미국이 지고 있다. 그러니까 미국 올리면 올리는 거고 내리면 내리는 거고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이 이게 바로 글로벌 경제 구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 이게 문제가 되는데 이 미국의 그 상황을 안 볼래 안 볼 수가 없는 바로 이런 문제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